계속해서 8강 62쪽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물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서사갈래는 사건을 파악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 사건은 누가 일으킨다? 등장인물이 일으킨다. 그래서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소설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 번 얘기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인물은 사건의 발생, 변화, 종료 등을 결정짓는 존재로서 소설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상이죠. 그래서 85번 개념하고 86번 개념은 이제 같이 좀 보는데, 주동인물은 사건을 주도하면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주동인물이니까 그냥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인공이라고 해서 꼭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인물이 주인공일 수도 있어. 다시, 주인공이라고 해서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거 주의해 주시고, 반동인물은 주동인물과 대립하여 주제에 반하는데, 즉, 이 주동인물하고 반동인물의 갈등, 주동인물하고 반동인물의 대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우리 파악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좀 볼 거예요. 지금 이제 주동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반동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그럴 때 여기는 한번 쭉 소설을 본다, 처음 접하는 소설이다는 생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행이 구륙관에서 풀려나왔을 때는 산에 있는 황거철 씨의 수도 시절은 등장인물. 황거철 씨. 황거철 씨의 수도 시설은 완전히 철거되고 파괴됐던 5개의 우물은 호동팔 측에 의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황거철하고 호동팔이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소원 성취를 한 동팔이는 마사등 일대의 수도를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죽일 놈 하고, 황거철 씨가 이를 악물고 있는 거, 죽일 놈이라고. 지금 누구의 생각인 거예요? 황거철의 생각을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직접 드러내고 있네. 이거를 통해서 이 작품의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서 황거철은 호동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 결국 이 작품은 황거철과 호동팔의 대결 구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주인공이 누구인지, 주동인물이 누구인지 봐봐. 지금 전적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황거철의 내면하고 호동팔의 내면이 같이 나오면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도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이 전개가 될 수 있음을 확인을 했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특정 인물의 시각이 바로 그때의 특정 인물이 누구일 가능성이 높으냐? 주동인물, 주인공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계속해서 봅니다. 황거철 씨가 이를 악물고 있는 판에 뜻밖의 동팔이 측에서 사람을 하나 보내왔다. 용건이 또 걸작이었다. 지금 전적 작가 시점인데 걸작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 걸작이다 하면 긍정적 표현으로 쓰이는 거잖아. 와, 대단한 작품이다. 뛰어난 작품이다. 그걸 이제 걸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마사등 일대의 배수시설을 자기에게 팔든가. 그럼 이때 말하는 자기는 지금 누가 등장했냐면 동팔이 측에서 사람을 보내왔던 거고, 그때의 용건인 거니까 이때의 자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호동팔을 말하는 거죠. 자기에게 팔든가, 정 놓기 싫으면 자기와 공동 경영을 하자는 것이었다. 아니 꼽게도 이쪽의 약점을 노린 수작이었다. 지금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 걸작이다, 수작이다. 누구 판단인 거야? 바로 황거철 씨의 판단인 거야.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작품은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긴 하지만 누구의 시각에서? 황거철의 시각에서 혹은 관점에서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황거철 씨가 바로 주동인물이 되는 거고, 호동팔이 반동인물이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가거라 이 개같은 놈아, 밥을 처먹는 놈이 그따위 심부름을 하고 다녀? 황거철 씨는 벼락 같은 소리를 쳤다. 차라리 거저 내버렸으면 내버렸지. 동팔이에게 시설을 판다든가, 더구나 공동경영 따위 쓸개 빠진 것은 입에 담기조차 창피한 일이었다. 교섭을 했던 사람이 코를 싸고 돌아간 뒤에도
그는 내쳐 주먹을 떨어댔다. 누굴 자기 같은 놈인 줄 알았던가. 뻔뻔스러운 놈 같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분했다. 계속해서 누구의 시각에서, 황거칠의 시각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수시설의 양도를 거절당한 동파리는 어디 보자는 듯이 모모인 듯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추측하고 있는 거지. 마사등 일대에 자기대로의 시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매일같이 많은 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콩나물 장수 두부집, 그리고 두꺼비가 그려진 소주의 깃발을 늘어놓고 소주랑 막걸리, 청주까지 만들어서 파는 두꺼비집 같은 데서는 만부득이 어쩔 수 없이 호동팔의 물이라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네. 원래 콩나물 장수 두부집, 두꺼비가 그려진 이 두꺼비집의 경우는 호동팔에 대해서 처음에 긍정, 부정인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으니 지금 얘네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호동팔에서 물을 대쓰고 있다는 걸로 봤을 때 지금 여기에 간단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이 인물들도 호동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음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그 밖에도 동팔의 특별한 관계, 가령 그의 목수 허드렛 일을 맡아 있다던가 인척관계의 몇몇 사람들도 그 물을 쓰기 시작했다. 한편 복수라기보다 자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여러 날 여러 밤을 골똘히 궁리에 오던 황거칠 씨는 드디어 호동팔의 형인 호동수의 산이 아닌 다른 산에서 물을 끌어오기로 결심했다. 그럼 지금 황거칠이 끌어왔던 데는 호동팔의 형의 산에서 물을 끌어왔던 거네. 어디 제놈들의 산이 아니면 물이 없을까? 이튿날부터 황거칠 씨는 그 전에 새 작대기를, 왜 그 수맥 흐르는 거 확인하는 거였었죠? TV에서 종종 보는 거. 새 작대기를 찾아들고 집을 나섰다. 수정한 허신 뒤 굴밤나무골이라는 데 가서 새 수원을, 그 물줄기가 되겠죠? 새 수원을 찾기로 했다. 그곳은 안심할 수 있는 국유 임야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황거칠의 그 성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의지적인 인물인 거잖아. 지금 부정적 상황에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황거칠은 의지적인 태도를 지닌 인물이다. 이렇게도 파악해 볼 수가 있겠다. 됐죠? 그래서 지금 주동인물하고 반동인물 더불어 시점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구성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지금 얘는 시간 흐름에 따른 구성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파악할 수 있죠? 이튿날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물과 관련된 이제 용어들이 되는데, 지금 이제 87번과 그 다음에 88번, 지금 우리 교재를 보면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 그 다음에는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이렇게 나오죠. 얘네 다 묶어서 같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서로 개념이 반대되는 거라서 짝을 맺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중학교 때도 봤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빨리 살펴볼게요. 전형적 인물은 특정 집단이나 부류의 성격을 잘 나타낸다. 특정 집단이나 부류를 뭐 한다? 특정 집단이나 부류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형적 인물은 그 집단이나 그 부류를 대표하는 인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례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일제강점기 때 도시의 가난한 노동자, 일제강점기 때 도시의 가난한 노동자에 대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김첨지,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봤을 거야. 그 운수 좋은 날. 그래서 지금 뭐 설렁탕이죠. 아내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주는 소재. 지금 그걸 통해서 그 당시에 그 도시의 가난한 노동자의 모습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김첨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다음입니다. 개성적 인물은 특정 집단이나 부류의 성격과 관련이 없다. 즉 얘는 고유성을 띠는 거야. 그 인물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성이 있어. 다른 인물에서는 그 인물의 고유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보통 여성이 이제 여기는 그녀인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이라고 하면, 문학에서 여성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에서는 그렇지 않거든. 마치 남자처럼 남의 일에 대해서도 잘 처리하고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개성적이다고 볼 수가 있는 거. 다시 개성적인 것은 그래 전형적인 거에 반대인 거야. 그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거지. 이 작품 여기에서 이 예에서는 이제 여자 그녀라는 인물에 대한 건데 이 보통 문학에서의 여성은 우리가 이제 시에서 전통적 여인상 이렇게 본 거 있었잖아. 보통 소극적이고 좀 수동적인 거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에서는 남성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그런 면에서 개성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89번 장면. 평면적 인물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소설에서 지금 앞에서 봤던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에서 사실 이제 사람들은 다 누구나 개성을 지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소설에서 개성적 성격을 지닌 인물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개성적인 인물로 주제를 구현하려면 공감대가 잘 형성이 안 돼. 왜냐면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인물만이 갖고 있는 무언가가 있게 되는 거라서 주제를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물들이 전형적인 거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야. 그런데 평면적 인물은 전개되는 동안에 성격이 변하지 않아. 대부분, 소설에서 대부분의 인물들은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에서 우리가 배우는 작품에서 혹은 이제 모의고사를 풀다가 그 지문에서 개성적이거나 혹은 입체적 성격을 띤 인물이 등장한다. 선택지에 구현될 수밖에 없겠지. 문제로 구현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소설을 배울 때 이 인물은 입체적 인물이야, 이 인물은 개성적 인물이야 라고 하면 그 인물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야. 왜? 대부분은 전형적이고 평면적이기 때문에. 오케이? 계속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나라는 인물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거야. 그 캐릭터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야. 그런데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뭐 다이쇼라는 말을 쓰고 조선여자 싫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작품의 그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가 되는데 일제강점기 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띄워. 그러면 이제 뭐에 가까운 거겠어? 그래, 친일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의 나라는 주인공은 미안해요. 주인공 아닙니다. 지금 이 작품 전체에서는 이제 치숙인 거니까 삼촌이 이제 그 주인공이거든. 이제 그 인물이 그 인물이 이제 부정적 인물로 그려지는 거 미안해요. 그 인물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그 인물을 관찰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의 그 나라는 인물은 이 시대적 배경 관련해서 보면 친일 성향이 짙은 인물로서 지금 그 당시 그러니까 평면적 이 성격이 바뀌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품에서는 그 치숙 어리석은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숙부가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요. 평면적. 그다음에 이제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변하는 건데 이제 입체적 인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가 지금 이 감자에 나오는 복녀라는 인물입니다. 볼까? 복녀는 원래 가난하지만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라난 처녀였다. 그럼 이거는 복녀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쭉 보다 보면 막연하게나마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기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중략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얘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팝니다. 처음에는 몸을 파는 여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 복녀라는 인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몸을 팔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앞에서 보여줬던 그렇게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기품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 중략 다음이야. 그날부터 복녀도 일 안 하고 품삯 많이 받는 인부의 한 사람으로서 즉 몸을 파는 사람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녀의 도덕관 내지 인생관은 그때부터 변화였다. 이런 게 바로 입체적 인물. 그러니까 전과 그냥 사람이 조금 달라졌다가 아니야. 완전히
180도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제 시에서 시상의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인물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을 때 180도 달라졌을 때 지금 입체적 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입체적 인물은 이제 적극적 성격, 그러니까 소극적 성격에서 적극적 성격이 되는 것, 이것도 이제 입체적 인물로 볼 수 있는 거거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 65쪽의 갈등입니다. 그래 이제 조금 남았어. 이제 내용 조금 있으면 다 끝납니다. 65쪽의 갈등. 사실 인물 다음에 중요한 것이 갈등이죠. 결국에는 그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긍정적 반응을 보이느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느냐. 그럴 때 부정적 반응을 보일 때 이제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읽어볼게요. 갈등은 인물들의 가치나 신념, 욕망 등이 부딪히는 것. 갈등은 사건의 발전, 긴장감 형성, 인물의 성격 구현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 그러니까 사실 주제와도 관련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갈등이 이제 중요한 거야. 그럴 때 갈등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91번 개념처럼 내적 갈등하고, 그 다음에 92번에서 보는 것처럼 외적 갈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이제 내적 갈등부터 좀 보면, 인물 자신의 내면에서 선택을 두고 충돌이 일어나는 건데, 선택을 두고 충돌이 이게 이제 좀 내적 갈등에 좀 범위를 좁힌 거예요. 좀 좁은 의미에서의 내적 갈등이 이제 선택을 두고,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게 이제 내적 갈등인데, 내적 갈등의 범위를 좀 넓히세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을 보고 있잖아.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영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딴 거 하고 싶다. 언제 끝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내적 갈등이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상황에 동화되지 못했어. 지금의 상황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한 것 또한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지금 수업 듣다가 영상 보고 있다가 냉장고에 뭐 있지? 이거 이따가 이거 영상 다 끝나면 먹어야지. 이것조차도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적 갈등의 범위를 좀 넓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것도 내적 갈등으로 예전에 선택지로 구현이 됐냐면 성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이제 그 내적 갈등으로 선택지에서 구현이 됐단 말이야. 지금 현재 상황에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면 굳이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적 갈등의 범위를 좀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예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게 될 수 있는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거야. 바로 선택과 관련되는 거죠. 마지막 줄. 지금 이제 허준이라는 우리 이 소설도 아마 중학교 때 좀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허준이라는 예전에 되게 오래됐네. 제가 학창 시절인 거니까 정말 오래된 거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를 접한 적이 있다면 아마 내용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다,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는 이제 그 동네에서 아픈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거거든.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 뿌리치고 가야 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을 좀 돕고 싶기도 하고 치료해 주고 싶기도 한 거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선택을 두고 하는 갈등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 것도 물론 이제 비슷한 상황인 거야. 봐봐. 견우어 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누군가를 총살하려는 장면이거든. 거기에 대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저 사람에게, 지금 여러 명이서 하나의 이제 그 목표물을 두고선 다 이렇게 쪼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총을 쏘지 않더라도 저 친구, 저 대상은 죽게 마련인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쏘겠다 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쏘겠다 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쏘지 않겠다가 선택에 대한 얘기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요 가늠자와 가늠새로 보이는 그 인물이 아는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떠오르겠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뭐라고? 내적 갈등이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적 갈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지금 그거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다시 앞선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주간 테스트를 치를 테니까
다시 한번 좀 복습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만 내는 거잖아. 여러분들 용어 알아야 돼. 그냥 내가 이해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단어를 외우라고. 그 단어를 외우고,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단어, 이런 개념을 쓰는 거구나 라고 기억해 달란 말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92번 장면입니다. 92번 장면이네. 92번 개념입니다. 외적 갈등이에요. 인물이 다른 인물과 인물과 사회, 인물과 자연, 인물과 운명인데,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많고, 여기에서는 드물어. 더군다나 우리 작품에서는, 이제 국문학에서는 자연과 갈등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소설에서는 거의 없고, 이제 그 희곡 중에 만선이라는 작품이 있거든. 거기에서는 이제 자연과의 갈등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봐. 하나의 인물이 한 명이 사회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운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더군다나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마다 다른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운명이 없다고 생각을 해. 나는 운명이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도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운명을 우리는 접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는 오감. 시에서 말하는 오감으로 우리는 운명을 접할 수가 없어. 인지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갈등을 한대. 그럼 생각을 해보면 사회, 자연, 운명과 대결을 했을 때 이길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 그래서 사회, 자연, 운명과 갈등하게 되면 대부분의 작품들이 다 그 인물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 이거 멱살 잡을 수가 없어. 운명도 멱살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1차적으로 드러나는 갈등은 사회와 자연과 운명이라도, 사회와 자연과 운명과 갈등한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갈등을 파악하면, 갈등을 내가 파악했어. 그럼 내가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 사건도 파악해서 뭐 생각하라고? 왜 그 갈등이나 왜 그 사건이 벌어졌는지, 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아, 얘는 사회와의 갈등이구나, 얘는 운명과의 갈등이구나, 얘는 자연과의 갈등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지금 요 첫 번째 작품은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가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줄이야. 남편은 한층 소리를 높이며 손가락을 하나씩 둘씩 꼽으며, 결국 남편과 아내의 대화인데, 지금 1차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은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거든. 이거 왜 그런 거냐면,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물어보는 거야. 너 도대체 누구랑 술 먹는 거야?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야, 자꾸 사회가 나에게 술을 권해.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1차적 갈등은 뭐인 거야?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것 때문에 부부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살펴봤더니 왜 그럼 남편이 술을 마시는가 따져봤더니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모습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남편은 사회와의 갈등을 술로서 풀었던 거고, 그것이 어디로 번지게 된 거야? 아내로 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은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왜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나? 술 때문에. 남편이 술을 왜 마시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은 사회와 인물 간의 갈등인 거구나.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이, 갈등의 양상이 이렇게 따져보는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 사례는 인물과 사회의 갈등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 사례는 이건 이제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역마살인 거예요. 이 역마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타고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 역마살은 떠돌아다니는 성질을 지니게끔, 그런 성격을 지닌 사람을 역마살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엄마가 아들이 역마살을 타고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 역마살을 좀 없애보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 거지. 다시 아들의 어떤 의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엄마가 이 아들의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데, 당연히 잘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게 운명을 타고났는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살아있을 때는 그게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엄마가, 옥화라는 인물이 그 아들인 성기와 갈등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배경, 69쪽의 배경입니다.
배경은 사건이 전개되는 기본적인 시간과 공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배경이 사건과 맞물리게 되면 얘는 이제 구성하고도 좀 관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경은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이때의 다양한 기능은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인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건과 관련될 때 의미가 있는 거야. 배경이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하나 더, 분위기까지. 작품의 분위기 형성과 관련될 때 의미가 있다, 선택지로 구현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자연적 배경, 구체적인 시간, 공간, 날씨,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준 작품에서는 이게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얘기를 해. 우리 서정이라는 말은 시에서 봤던 거잖아. 그러니까 인물의 내면이 그러니까 인물의 내면이 중요한 요소, 그거와 관련된 장면 혹은 그거와 관련된 사건, 일때 이제 서정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제 이 작품에서도 이런 분위기, 이런 자연적 배경, 그러니까 왠지 감수성 터지는 날 있잖아. 바로 그거야. 지금 여기에서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배경이 바로 주인공의 내면을, 주인공의 감수성을 폭발시키는 배경이거든. 이제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이런 게 문제어로 구현이 되는 거고. 됐죠? 넘어갑니다. 94번 장면. 사회적 배경은 우리가 아마 수업 중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근현대사와 관련이 되는 거야. 일제강점기, 해방, 6.25,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시대적 상황과 관련되는 것이 사회적 배경. 이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이념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이념하면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혹은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줄 예에서 우리가 학교에 다니던 시대는 개인의 안팎 가치관이 일사불란하게 통일되는 것, 그러니까 획일화된 사회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60년대 80년대 인간, 개인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던, 그래서 획일화시켰던 산업화 시대 혹은 뭐 독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사회적 배경인데, 사회적 배경은 그러니까 이 근현대사에 관련된 여러분들 이제 조금이나마 좀 지식이 있으면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수업 중에 얘기를 했어. 근현대사 짤막하게. 그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번 개념이에요. 배경은 작품의 특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그러니까 분위기라고 얘기를 했으니 좀 긍정적인,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자연적 배경에서 좀 서정적인, 그러니까 긍정적인 분위기라 볼 수 있겠죠. 그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여기에서는 음산한 분위기를 형성하거든. 왜 그러냐면 세 번째 줄을 볼게요.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적군이야, 안개가 무진을 뺑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해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자 귀신이 뿜어내놓는 입김과 같았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보이잖아. 적군 얘기하지, 귀신 얘기하지, 한 얘기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음산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물의 심리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거 마지막 문단이에요. 마지막 문단.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없는 풍경이 그날따라 석의 마음 풍경과 조화를 이루어주는 것. 그리고 여기서의 모습이 인물의 내면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조응하고 있는 것이. 됐어요? 이럴 때 이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97번 장면. 배경은 인물의 심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는 또한 많지가 않아. 이 작품이 어떤 거냐면 일제강점기 때 작품입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일제강점기 때 작품인데 여기서 이제 인물들이 다 감옥에 갇혀 있어. 왜 갇혀 있겠어? 일제강점기 때. 그래, 독립운동을 하다가 민족을 위해서 감옥에 온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갇혀 있을 때가 엄청나게 더운 여름이었어. 좁은 감옥 안에 사람들의 열기에서, 그리고 이 뜨거운 한여름에서 어떻게 했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나라를 팔고 고향을 팔고 친척을 팔고 또는 뒤에 이를 모든 행복을 희생하여서라도 바꿀 값이 있는 것은 냉수 한 모금밖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민족의식을 갖고선 역사의식을 갖고선 되게 힘든 운동인 독립운동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뜨거운 환경 속에서 그냥 그래 지금 이 자연 배경이 인물의 그동안 가졌던 생각을 뒤집을 만큼 작용을 하게 된 꼴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인물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선택지로 구현될 수밖에 없었겠지. 이제 이런 게 바로 뭐와도 관련되는 거냐면 전에 실존주의 한번 얘기했었잖아. 인간성을 드러내주는 것. 그 사람이 정말 근본적으로 어떤 인물이냐, 본질적으로 어떤 인물이냐를 보여주는 상황을 바로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배경도 인간성, 그 사람의 본질적 인간성과 관련된 실존적 상황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와,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쁘죠? 저도 기쁩니다. 배경은 전개대 사건을 암시하는 데 주의할 게 있어. 모의고사에서는 지면에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 선택지에서 암시한다는 선택지가 옳은 선택지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암시한다는 말을 잘 쓰지도 않아. 그럼 그게 암시가 되려면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여기서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이 앞에서의 부정적인 환경이 뒤에서의 배경, 뒤에서의 사건을 암시했던 거구나 라고 뒤에 사건이 벌어졌어야, 실제로 벌어졌어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암시한다는 이 암시라는 이 용어는 사실 내신에서는 많이 나오거든. 왜? 내신에서는 우리가 그 작품을 다 배웠잖아. 하지만 모의고사에서는 배우지 않은 것을 전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는 작품이더라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암시라는 말은 실제로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 예를 보면 중략을 많이 쓴 거야. 볼까? 지금 이제 장마야. 장마니까 계속 어때? 찜찜해. 하늘은 아직도 흐렸다. 오랜만에 햇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날씨가 아무래도 신통치 않았다. 그 기대가 깨진 거죠. 이것이 그 사건하고 마지막 사건에 연결되는 거야. 마침내 기다리던 진시였다. 진시가 시작되는 8시였다. 모두들 흥분에 쌓여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그러니까 기다린다?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거란 말이야. 가운데 자꾸만 시간이 흘렀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진시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이제 예언을 했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거를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 앞에서 이 배경이 어땠어? 사람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거지. 햇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날씨가 아무래도 신통치 않았다. 기대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기다린단 말이야. 무언가를 기대했어? 자꾸만 시간이 흘렀다. 9시가 지나고 어느덧 10시가 다 되었다. 2시간이나 지났단 말이야. 그런데도 우리 집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때의 배경, 이때의 상황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거로 암시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암시라는 것은 주로 내신에서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용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걸로 이제 영상 보강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우리 교재, 이 교재는 정말 나오는 것들로만 최소한으로 묶은 거야. 그래 여기에 있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익혀두셔야 돼요. 이거 정말 3년 동안 여러분들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앞에서는 시 감상법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소설 설명하면서는 소설에 대한 얘기했었던 거잖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올해 잘 정리하고 여러분들 거를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교시 준비하면서 과제 해결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써본다면 되게 좋은 결과를, 국어가 이런 거구나 라는 어떤 진정한 맛도 이제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